설명드릴 순서는 지금 그 강의 책자 가지고 있죠. 거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하고 세부 기준,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또 중요한 것이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이 무엇이며 조합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하고 분양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의 산정 방법, 그 다음에 조합원과 분양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는지, 그게 우리 이제 추진위 구성하고도 추진위 운영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계약 의무 처리 기준을 핵심 부분만 뽑아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통합심의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새롭게 올해 1월 19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부분도 우리 조합원님, 우리 그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재개발의 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큰 틀에서 한번 우리가 훑어보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 일단은 이거는 그 토지가 재건축 재개발은 최고 아무리 작아도 약 10,000제곱미터 3,000평 이상부터 해서 뭐 수만 평, 3만, 4만, 5만 평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작게는 몇백 명, 많게는 몇천 명 그 조합원님들이 사업을 같이 합니다. 그만큼 대규모 사업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집 짓고 건축허가 받아서 바로 그냥 허가 받아서 착공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건 뭐냐? 서울시청에서 서울 시내에 있는 25개 각 구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필요한 데를 대략적으로 다 이제 뽑아서 표시를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뭐 어느 지역에 정확하게 땅이 얼마, 그 다음에 용적률 충수 이런 것은 나오지 않지만 큰 틀에서 뭐 우리 서대문구의 어느 구역은 재개발, 어느 구역은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 계획이에요. 기본 계획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의 밀도 계획하고 범위만 정해져요. 그러면 그것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개발 계획,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정비 계획은 우리가 실제로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도로를 어떻게 내고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고 그 다음에 공공의 청사랄지 이런 것들은 어디다 배치를 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높이죠. 높이를 몇 층으로 하고 용적률을 몇 %로 한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계략의 건축 개요까지도 심의를 하고 그때 도시경관 심의도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됐다. 그리고 구역 지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얼추 큰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부터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개발 계획이 큰 틀에서 인허가청에서 개발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추진 주체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 개발 계획에 따라서 아파트를 지을 주민들의 대표를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추진위원회가 되고 1차 추진위원회는 명칭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는 사업 시행자가 아닙니다. 그냥 임시로 조합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진위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를 구성하고 구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구체적인 절차들은 뒤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일단 지금은 큰 틀에서만 쭉 설명드리는 거예요. 과반의 동의를 받아서 구청의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가 그때부터 이제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까 큰 틀에서 개발 계획이 결정이 됐다 그랬죠? 그게 정비 계획이고, 그 정비 계획을 토대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요. 건축 계획을. 그래서 그 사업 계획이라고 그러죠. 그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담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 지역에 내가 25평짜리 아파트 들어갈 때 얼마를 부담하나, 34평짜리 아파트 들어갈 때 분담금이 얼마인지를 대략의 분담금을 산출을 해서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한테 다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이 정도면 내가 조합 설립에 동의할 수 있겠다, 우리 동네 재개발 또는 재건축해도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가지고 거기에 이제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는 큰 틀에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을 세우고 조합원님들한테 그 추정 분담금을 통지를 하고 동의를 얻는 거, 그게 추진위원회의 큰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조합 정관도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사업을 실제로 끌고 갈 사업 시행자인 조합 임원들을 구성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대원 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창립총회를 합니다. 창립총회를 해서 사업시행 계획을 확정을 하고 조합 정관도 정하고 조합장, 감사, 이사, 대원을 총회에서 선출을 합니다. 그게 창립총회예요. 창립총회가 이제 딱 그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러면 그 전에 조합설립 동의서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빠뜨렸네요. 조합설립 동의서는 우리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그 재건축 재개발 공이 그렇습니다. 머릿수의 75% 이상이고, 재개발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재건축은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렇게 해서 그런 그 필요 조건을 다 갖추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을 합니다. 어디에 신청하냐면 서대문 구청에 신청을 해요. 그럼 서대문 구청에서 다 이제 서류를 보고 검토해서 인가를 내줍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단계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 사업의 시행 주체가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진위원회는 시행자가 아니고 임시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임시단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조합은 정식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법인으로서 등기도 하고 이제 법인으로서 하나의 건설업체처럼 움직여요. 그 조합이 건설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조합 설립 인가까지 왔고, 그래서 이제 법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집을 짓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절차로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집 한 채 지을 때는 도면을 딱 그려서 구청의 건축가에 접수를 해서 건축 허가만 받으면 바로 집 지을 수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백 세대, 수천 세대의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바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전에 여러 가지 이 대규모 아파트를 지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지를 다 검토를 합니다. 그게 도시 경관을 해치는지, 이 건물을 지었을 때 경관이 너무나 산 꼭대기 위에다가 아주 보기 흉물스럽게 수십 층 올려놓고 그 장벽처럼 지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를 지었는데 차가 수백 대, 수천 대가 들락날락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도로가 아파트 진출입 차량 때문에 통행에 너무나 많은 그 장애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라는 것도 받고, 주변에 학교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우리 아파트가 높게 지어져 가지고 그늘이 지고 운동장에서 애들이 하루 종일 뛰어놀고 이렇게 하는데 그늘이 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교육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하에 토목공사를 해요. 그러면 그 지하를 텃파기를 하는데 텃파다가 도중에 무너져요, 옆집이. 그래서 옛날에 상도동에서
그런 것들이 집이 무너져가지고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한 뒤로는 지하 안전 영향 평가라는 것도 합니다. 불토 작업을 했을 때 옆에 건물이 넘어가지 않느냐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환경 영향 평가도 하고 그런 평가와 심의를 여러 가지를 거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건축심의. 그래서 건축심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비계획에서 결정됐던 용적률, 층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도면으로 이제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24평짜리는 몇 세대 짓는다. 34평짜리는 몇 세대 짓는다. 40평짜리는 몇 세대 짓고 건물의 모양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그림을 그려서 심의를 받는 것이 건축심의입니다.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다 따로따로 받았는데 올 2024년 1월 19일부터는 한 번에 받아요. 한 번에. 그래서 그거를 통합심의라고 그래요. 통합심의를 한꺼번에 받고 심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심의 그 큰 그림이 다 그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구체화되는 거죠. 정비 기본 계획이 있었고 정비 계획에서 큰 틀에서 용적률, 층수, 공원, 도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그걸 토대로 또 통합심의, 특히 건축심의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아파트의 평면 또 설계도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그 건물에 그 핏줄 같은 걸 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제 건물 큰 틀만 있어요. 그 안에 핏줄 같은 것이 지나다니는 게 뭐냐 전기, 설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 도면에서 넣어서 이 집이 지어졌을 때 나중에 뭐 화재 위험이 있거나 냉방이나 난방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기, 설비, 소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도면에 넣습니다. 그때 건축심의 받고 사업시행인가 받을 때 각 시도마다 다른데 보통 20개에서 30여 개의 인허가청 또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요. 뭐 소방서, 교육청, 경찰서 뭐 이런 군부대 전부 다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인근 지역에 서대문도 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공포가 있을 수 있어요. 대공포대가 있으면 적기가 날아왔다. 저공비행했다. 그때 이거 쏴서 맞춰야 되겠죠. 근데 이 아파트 때문에 쏠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군부대에서. 그래서 문제 없다고 하면 통과시켜주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 이 대공포가 있는데 얘 때문에 아파트 때문에 이거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아파트 옥상에다 들어 올리는 거예요. 돌을. 그래서 거기는 별도로 대공포대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식으로 군부대 협의까지 다 사업시행인가 그 과정에서 그런 걸 거쳐요. 그래서 이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데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그냥 턱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조합설립인가 받을 때 우리 조합원들의 동의율이 몇 %라고 그랬죠? 네, 75% 받는데 이제 사업시행인가 받을 때는 총회를 해요. 총회를 해서 우리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막 계속 사업이 가는 게 아니고 동의를 구하는데 조합원들의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통상 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고 참석 조합원의 과반이 찬성을 하고 이래서 의결을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사업시행인가 총회는 과반 참석의 과반 찬성이 아니고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찬성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조합원이 1000명이다. 과반이 몇 명일까요? 500명? 네? 조합원이 1000명이다. 그러면 과반 참석해야 된다. 그러면 몇 명이 참석해야 될까요? 500명. 500명. 이제 이건 제가 팁으로 설명을 하나씩 알려드리는 거예요. 500명은 아니고 501명이어야 돼요. 501명. 과반. 반을 초과해야 된다. 501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1000명이었는데 500명 참석해서 성원 보고하고 성원 됐습니다. 땅땅땅 하고는 건 무효예요. 501명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 501명이 참석해서 이제 그 과반 찬성하려고 그러면 몇 명이 찬성을 해야 될까요? 501명이니까 256명, 예, 256명이 참석하면 251명이 찬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됩니다. 참고로 조합 우리 이제 창립총회 하잖아요. 창립총회 할 때는 조합원들이 직접 참석을 20% 해야 돼요. 20%. 그리고 그때는 모든 안건을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조합 설립 동의서를 이미 75% 됐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는 조합장 뽑거나 임원 대의원 뽑고 그 다음에 조합 정관 결정하는 안건들은 그냥 참석 조합원의 과반이면 됩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업시행 인가는 어떻게 의결한다고 그랬죠? 예, 전체 조합원의 과반, 전체 조합 과반이다. 예. 그리고 중요한 총회는 20% 이상 직접 참석을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총회, 관리처분 인가를 위한 총회, 그 다음에 우리 정비사업비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 정비사업비를 위한 결정하기 위한 총회, 뭔 말이냐면은 정기총회도 20% 이상 직접 참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공자를 위한 총회는 조합원들이 과반이 참석해야 돼요. 직접 참석해야 돼요. 직접 참석. 시공자 선정 때는 시공자 선정을 과반 참석해야 된다고 하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과반 참석을 시키는데 시공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서면 결의서를 걷어와요. 그렇죠. 그러면 서면 결의서는 참석자를 보잖아요. 그러면 서면 결의서를 내고 총회장에 옵니다. 그러면 총회장에 오면 무조건 그분은 직접 참석으로 보는 거예요. 투표권을 행사를 안 해도 서면 결의한 걸 그대로 인정하고 투표권을 안 줘. 투표용지를 안 줘요. 안 주고 당시 귀하는 우리 조합원님은 이미 서면 결의로 의사표시했으니까 별도로 투표권 안 주고 그다음에 직접 참석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직접 참석을 50% 하는 과반을 해야 되는데 과반 온 사람 온 분들은 혹시라도 서면 결의서 냈다 그러면은 취소하고 그 자리에서 직접 투표권을 행사를 해야 직접 참석자를 약칭해서 직참이라고 그러거든요. 직참자로 봐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총회까지 했죠. 총회 끝나고 나면 이제 조합원들의 이제 그 과반 동의와 다 그림 그렸던 거 다 설계 도면 취합을 해서 또 인가 신청을 해요. 어디에 하느냐? 서대문구청에 합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청에서 모든 자료들 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인가를 내주죠. 그럼 인가를 내주면 그게 뭐냐?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게 건축 허가 난 거예요. 건축 허가 났다. 그때부터 땅 파고 집 지어도 된다. 그래서 사업 시행인가 나게 되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0여 개의 인허가를 받은 걸로 다 의제 처리합니다. 대표적으로 건축 허가도 들어가요.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봐요. 근데 건축 허가 났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땅 팔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민들이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과거에는 사업시행인가 총회인가가 나면 바로 딱 이사를 보냈어요. 이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 조합원 분담금을 딱 이제 통지를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분담금을 딱 까. 그랬는데 보니까 과거에 조합 설립인가 받고 뭐 하고 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또는 땅 가지고 대략 분담금이
2억 정도면 34평 간다고 그랬는데 딱 분담금 등기된 걸 보니까 이게 4억 뭐 이렇게 되네. 2억이 다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다시 뒤집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업시행가 받고 나서 다 이사를 나가가지고 철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철거하고 나서 이거 그때 가서 분담금이 이제 나오니까 이거 다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 처음에 우리 도시정비법이 만들어지고 초기에 운영할 때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한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이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 도시정비법이 개정이 됐어요. 아까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정비법이 굉장히 숱하게 개정이 되고 내용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저도 수십 년을 했지만 다 외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외우고 했는데 또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완벽하게 외우지는 못해요. 큰 틀에서 제가 이제 이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과거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사업시행가 받고 먼저 분담금을 확정하는 관리처분인가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사를 나가도록 해놨어요. 사업시행인가 받고 나서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분양 신청 받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평 들어갈 때 얼마, 34평 갈 때 얼마,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알게 돼요. 앞에서 조합설립인가 받을 때나 또는 사업시행인가 받을 때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통지를 합니다. 분담금이 얼마다. 근데 그거는 계략이에요, 계략인데 분양 신청 받을 때의 분담금은 아주 정확합니다. 거의 99% 가깝게 정확해요. 그거를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내서 분양 신청을 받아요. 받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형평이 좀 되니까 내가 좀 큰 평수 가야 되겠다. 나는 실속 있게 20평대로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분양 신청하게 되죠. 그걸 가지고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분양하는 게 총 몇 세대,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이 수입이 얼마, 일반 분양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얼마, 거기서 이제 그런 수익금이 총 들어오면은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공사비 얼마를 주고 기타 사업비를 주고 그래서 남는 돈이 얼마다. 그 남는 돈을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다 이제 출자한 그 금액에 따라서 출자 지분에 따라서 배분하는 거예요. 그걸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해요. 그 배분받은 금액이 내가 배분받은 금액이 권리가액이에요. 그 권리가액을 가지고 조합원 분양가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겁니다. 그 차액만큼 내가 분담하거나 또는 환급받거나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수립되면 그걸 또 아까 그 관리처분 계획 제가 사업시행과 총회까지만 말씀드렸죠. 네. 관리처분 총회를 해요. 총회를 해서 그때도 사업시행과하고 똑같습니다. 중요한 총회이기 때문에 20%가 직접 참석해야 되고 전체 조합원, 분모가 전체 조합원이에요.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찬성을 해야 그 관리처분 계획이 통과가 돼요. 그래서 그 관리처분 계획이 그렇게 통과가 되면 그럼 모든 자료들을 다 구청에 내서 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가가 나면 그때부터 이사를 나갈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사업시행인가 받고 이사 나가고 관리처분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의 문제점을 가서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관리처분인가 받고 인가 받고 이사를 나간다. 이사 나갑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철거를 해요. 이사 나갈 어차피 재건축 재개발 하게 되면 만약에 이사를 나가게 됐다 그러면 진짜로 사업 신속하게 해야 돼요. 그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뭐 사업비가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것처럼 두들겨 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이사 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일심 단결 여러분들이 의견을 어떻게든지 모아서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빨리 이사 나가야 돼요.
동의하신 분들부터 빨리 나가고, 그다음에 조합에서도 준비를 잘해서 미동의자들도 빨리빨리 뭐 매도 청구 소송을 하든 수용을 하든 해서 하고 빨리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주비가 엄청나잖아요. 이자가 한번 이제 이주비가 풀리기 시작하면 뭐 몇백억, 몇천억 단위로 막 풀린단 말이에요. 그럼 요즘에 금리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 금융병이 엄청나요. 그래서 어차피 만약에 이제 이사 나갔다는 얘기는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 없어요. 흔히 말하는 루비콘 강을 건너갔어. 돌아올 수가 없다.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주 철거를 하고 나면 착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합원들한테 분양하고 남은 거를 일반 분양을 합니다. 일반 분양하고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이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서 공사 기간이 많이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아파트 지상 1층 짓는데 한 1개월, 지하 한 층 짓는데 2개월 이렇게 계산했어요. 통상. 그러면 과거에는 지하 2층, 지상 25층짜리 아파트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 지하 2층이면은 계약 계산하면 몇 개월이에요? 4개월. 지상 25층 그러면 몇 개월이에요? 계약 29개월. 그러면 현장 개설해서 1, 2개월 또 들어간다고 보면 계약 30개월 이쪽 저쪽으로 해서 이게 이제 준공이 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층수도 일부 높아진 것도 있지만 같은 25층이라 해도 공사기간이 35개월 이내로 가는 게 거의 없어요. 과거보다도 공사기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의 그 법령이랄지 정책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뭐 주 50시간, 주 50, 내가 까막까막하네. 주 50시간 근무인가요? 52시간인가요? 52시간. 맞습니까? 청장님이 확인해주죠. 52시간에. 사실 우리 청장님이 굉장히 존경합니다. 52시간 근무기 때문에 야간 작업을 못해요. 과거에는 건설회사에서 돌고한 작업이라 그래가지고 밤에 막 불 켜놓고도 하고 좀 돈을 좀 더 주면 우리 인부들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아예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공사비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요즘에 분양가로 계속 전가가 되고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2주 철거하고 이제 착공한 다음에 약 36개월 에서 40개월 가까이 지나서 입주를 통상 하게 된다. 입주하고 나면 이전고시라는 걸 합니다. 이전고시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받은 아파트가 땅이 몇 제곱미터, 건물이 몇 제곱미터인데 거기에 분담금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쫙 정리가 돼요. 그거를 고시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 고시가 돼야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 고시를 하고 등기를 하고 하는데 우리 등기가 빨리 돼야 재산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 고시 빨리 해야 돼요. 조합이 열심히 했느냐 또는 협력업체들이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입주하고 나서 이전 고시를 얼마 만에 끝내느냐가 그거예요. 계속 뭐 차일피일 이런저런 이유로 늦어지면은 문제가 많은 조합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이전 고시 나고도 조합이 해산을 안 해요. 안 하고 예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조합에서 가지고 있다가 계속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조합의 임원분들이 조합장님이 조합을 해산을 안 하고 계속 끌고 가. 왜냐면 예산이 있으니까 계속 급여가 나오잖아요. 급여가 계속 나오면 큰일도 마쳤겠다. 입주하고 나면은 뭐 어려운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세월도 좀 보내면서 편하게 좀 지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조합 해산을 안 하고 몇 년씩 가는 조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이제는 이전 고시 하고 나면 1년 이내에 무조건 해산하도록 해놨어요. 해산해서 무조건 법적으로 해산해야 해산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산하고 그다음에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해산하더라도 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소송이 있어요. 뭐 채권을 추심하는 소송도 있고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것도 있고 소송을 서로 받기도 하고 걸기도 하고 그런 것들 다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유상값 정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누가 하느냐면 청산인이 해요. 청산. 그것이 청산 절차예요. 그래서 그 청산도
또 조합 해산을 딱 막아놨더니 청산을 길게 가져가네. 청산을 몇 년씩도 안 해. 그래서 조합 정관에다가 이번에 법을 또 바꿨어요. 그래서 조합 정관에 청산 절차와 청산할 때 금액을 뭐 조합장에 보수를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그냥 무제한으로 청산도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의 절차입니다. 도시정비법이 많이 개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개정이 되는데 개정의 큰 방향은 우리 조합원님들, 주민들의 알 권리를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법은 개정이 됐어요. 우리 뭐 도시정비법이 뭐 진보 정권 있을 때만 만들어지고 뭐 그때만 운영되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진보와 보수가 계속 왔다 갔다 했지만 큰 틀에서는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우리 조합원님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개정되겠죠. 예. 질문은 다른 분들이 계시니까 8시 15분에 제가 질문을 그때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시간을 7시 13분이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큰 틀이고 나머지는 이제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추진위원회 아까 말했던 그 복잡한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조합으로 가기 위한 단계에 지금 오늘의 주제거든요. 그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도시정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바로 조합으로 갔어요. 조합으로 가다 보니까 조합은 75% 동의 있어야 되잖아요. 동의율이 높아요. 허들이 높아. 그걸 하기 위해서 동네에서 우리 동네 그 여러 어른들이 막 나서가지고 내가 조합장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막 나와요. 나와서 A팀, B팀, C팀이 나와서 막 동의서를 걷는 거예요. 근데 75%까지 가려고 하는데 한 개만 나오면 바로 갈 수 있지만 A, B, C가 나뉘면 절대로 75 못 가요. 상대방이 계속 견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의서를 냈으면 또 처리서를 받아요. 이쪽에서. 처리서를 받으면 다시 재처리서를 받아요. 그래서 무한 반복이 돼요. 안 되겠다. 이렇게 가서는. 그래서 추진위원회 제도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과반 동의를 먼저 받아오는 사람한테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게 추진위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은 절반 과반의 조합원들 과반의 동의를 받은 단체가 하나만 딱 추진이 승인되는 거예요. 선착순이 되는 거예요. 선착순. 구체적인 절차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아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주민 추진 주체를 이제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이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성하는데 구체적으로 먼저 추진위 구성을 위해서 위원장이 필요하겠죠. 위원장하고 감사, 추진위원 이런 분들 먼저 뽑아야 돼요. 추진위 먼저 구성해야 돼요.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소 요건이고 조합원과 토지등 소유자가 한 500명 됐다. 그러면 추진위원은 토지등 소유자 10명당 1명 이상으로 500명이면 50명, 최소 50명의 추진위원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200명이다. 1200명 그런 그 재개발 구역이 있다. 몇 명을 뽑아야 되느냐? 1200명일 때는 120명을 하는 게 아니고 120명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회의하기도 어렵겠죠. 의견 모으기가 어려우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맥시멈 100명. 그래서 1200명, 2000명이 되더라도 100명까지만 추진위원을 선임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의서를 2분의 1 동의서를 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주체가 돼서 동의서를 걷고 동의서는 아까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는 몇 %라고 그랬죠? 과반 연번에서 여기서 과반 이상 동의율 저 아래쪽에 보면 과반이라고 나와 있죠. 과반입니다.
사람 머릿수 계산할 때는 항상 과반이에요, 과반. 토지 면적할 때는 2분의 1. 이 계산은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네. 그래서 과반의 동의서를 걷어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는 거예요. 구청에. 그럼 구청에서 보고 검토해서 승인해줍니다. 자, 이거는 전국적인 절차예요. 전국적인 절차. 모든 이 도시정비법의 규율을 받는 대한민국의 모든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기본적으로 이 원칙을 적용받는데 서울은 어떻게 하느냐? 서울은 조금 달라요. 서울은 어떻게 하냐면은 큰 틀에서는 같지만 서울은 이렇게 합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잖아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구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줘요. 구청이 공공지원자가 돼요. 그래서 구청 돈으로 정확히 말하면 구청 돈 절반, 서울시 돈 절반 해서 절반씩 돼가지고 그 돈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을 해요. 입찰을 해가지고 그 업체가 추진위 구성 업무를 대행을 해줍니다. 그 업체가 들어가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성 업무를 하는데 핵심이 뭐냐? 추진위원회 임원을 선출하는 거예요. 선출하는데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사람이 내가 추진위원장 하겠다. 또 내가 하겠다. 그러면 A, B가 있으면 선거를 해요. 선거를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를 합니다. 선거해서 추진위원장하고 감사를 뽑아요.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뽑는데 이 선거는 총회는 안 해요. 총회 안 하고 선거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그날 와서 직접 와서 투표를 합니다. 직접 와서 투표해서 가장 많이 투표한 분이 추진위원장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을 본인이 다 함께 지명을 해요.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을 지명해. 그거 뭐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추진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추진위원장이나 감사로 이렇게 출마를 했는데 떨어진 분이 있죠. 떨어진 분들은 당연직 추진위원으로 먼저 지명을 해야 돼. 추진위원장이 됐어. 근데 내가 저분은 우리 추진위원 들어오면 안 좋겠다. 나랑 경합한 분인데 또 사사건건 뭐 시비 걸면 안 되겠네. 저 부분 빼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무조건 그분은 추진위원으로 임명을 선임을 해야 돼. 근데 만약에 그분이 나 안 하겠다. 내가 어차피 내가 위원장 떨어졌는데 나 안 할래. 그러면 빼도 돼요. 그래도 되고 다만 그분한테 먼저 기회를 줘서 추진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동의서를 그때부터 걷는 거예요. 동의서를 그 추진위원회에서 동의서를 걷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반의 동의서를 걷어서 구청에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검토해서 승인을 내주는 거죠. 이 강당이 다 좋은데 시계가 없네요. 앞에 시계가 있으면 강사들이 조금 편할 텐데. 7시 20분이 됐네요. 추진위 구성은 위원장, 필이 있어야 되고 감사 있어야 되고 추진위원이 있어야 돼요. 부위원장은 뽑아도 되고 안 뽑아도 됩니다. 이거는 임의사항. 아래쪽은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강의 자료에 나와 있어요.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하고 감사가 중요해요. 추진위원장 감사, 조합도 조합장 감사. 서열이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이 이기면은 그 다음에 2위가 감사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위원장이나 감사는 항상 총회에서 뽑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위원장 감사는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비선출일로부터 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2024년 5월 달에 추진위원장 선거를 하게 되면 2021년 5월 달 이후로 그 뒤로 그 도중에 언젠가는 1년 이상 구역 내에서 거주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주를 하고 한 분이어야 되고, 영업하신 분도 거주로 봐요. 영업하신 분도 이 추진위원장 할 수 있어요. 꼭 거주가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영업하시는 분은 거주로 본다. 그 다음에 거주 요건 말고 소유권을 5년 이상 갖고 있다. 오랫동안 이 동네 소유권 갖고 있었다. 그러면 그분은 부동산 흔히 말하면 투기하려고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도 위원장 자격을 주는 겁니다. 두 개 중에 하나가 만족이 되면 추진위원장 감사로 본인이 출마할 수 있어요. 추진위원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이고 추진위원도 2년인데 추진위원은 추진위원회에서 연임해서 할 수 있고, 단 추진위원장이나 감사는 총회를 해야 돼요. 그냥 추진위원회여가지고 우리 연임 나하고 추진위원장 나하고 감사 연임하겠습니다 의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감사는 총회에서 연임 의결을 해야 된다. 조합의 임원은 임기가 통상 3년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과거에는 조합 임원의 임기가 통상 2년이었어요. 2년이었는데 도시정비법에서 어떤 조합은 이게 임기를 안 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종신제처럼 하는 조합이 있어요. 뭐 상상을 할 수 없지만 그런 조합이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겠죠. 근데 법에서 뭐 제한을 두지 않고 정관에서 임원의 임기를 제한을 두지 않으니까 그냥 종신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정비법에서 그걸 규정을 했어요. 얼마로 했냐? 3년 이내로 해라. 그렇게 하니까 대부분의 선량한 조합들이 과거에는 다 2년씩 조합 임원의 임기를 2년씩 했는데, 도시정비법에서 그런 걸 폐단을 막기 위해서, 종신제 조합장 폐단을 막기 위해서 맥시멈 3년으로 해놓으니까 다 이제는 3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이제 3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추진위원은 2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추진위원장으로 나올 수 없는 분, 흔히 말하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옛날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얘기했죠. 판단을 좀 하실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고, 파산한 분들, 그 다음에 실형 선고 받고 2년이 되지 않은 사람들,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들, 특히 중요한 거, 도시정비법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 벌금 받은 분은 위원장 나올 수 없고, 이건 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으면 나올 수 없습니다. 추진위원회 자격 상실 부분은 한번 강의 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규정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또 책자를 한번 읽어보시고, 운영 경비 부담 돈 누가 내냐? 그 운영 경비 원래는 사실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우리가 십시일반 객출해서 내는 게 원래 맞아요. 내가 내 집 짓는데 내가 돈 내고 지야 원래 맞는데 돈이 없죠. 우리가 돈이 없고, 또 뭐 내 돈 내가지고 추진위원장, 조합장 월급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돈을 내기가 싫어. 안 내. 근데 이제 운영은 해야 돼. 돈이 없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토지등 소유자가 납부하는 경비. 두 번째로 금융기관이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저희 같은 업체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은 서울시에서 융자금을 돈을 빌려줍니다. 서울시 융자금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죠. 서울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 재원도 좀 있고 수십 년간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비사업 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올해도 248억 원을 융자금으로 올해 집행을 해요. 제가 그 융자금도 하는데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이어서 내가 자세한 내용을 좀 아는데, 248억 원을 올해 이제 집행합니다. 총 62개 추진위원회 조합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럼 얼마씩 주냐? 한 조합당 추진이나 조합 평균적으로 4억 줘요. 4억 주는데, 재건축은 좀 형편이 좋다 그래가지고 3억 5천, 재개발은 형편이 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4억 5천. 그래서 기본이 재건축은 3억 5천부터 시작하고 재개발은 4억 5천부터 시작해서 사업 규모에 따라서 좀 더 줍니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돈이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좀 규모가 크면 5억대까지도 가는 조합도 있어요. 정비사업 융자금 이자율은 4%고 시공자를 선정하면 그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등 소유자 동의서 계속 걷는다고 그랬잖아요. 동의서 걷을 때 각종 동의서 뒤에 보면 서식이 나오는데 동의서에 과거에는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을 붙였어요. 근데 인감증명서가 가장 많이 우리가 생각이 떠오르는 게 이거를 주면 혹시 내 집 소유권과 관련 내 집을 뭐 조합해서 팔아먹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용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매수자 누구 이름 쓰고 인적사항 쓰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감 가지고는 그걸 아예 뭐 부동산 사고 팔고 자체를 못하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많이 느껴요. 부동산 매매용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 혹시 대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동의서를 옛날에는 과거에는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 붙이라 그랬는데 부담스러우니까 안 해. 그래서 법을 바꿨어요. 부담이 덜한 걸로 하자. 그래서 이제는 직접 그냥 이름 쓰고 자필로 이름 쓰고 지장 찍는 거예요. 지장 딱 찍고 그 다음에 신분증 사본을 붙여요. 그렇게 해서 동의서를 내도록 도시재생법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에 대출 받을 때도 그렇게 하죠. 요즘 은행 대출 받을 때 뭐 인감증명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다 자필 서명하고 신분증 붙이고 이렇게 하죠. 같은 방법입니다. 동의서를 냈는데 하는 걸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동의 처리하고 싶어. 그러면 처리서 낼 수 있어요. 처리서 똑같이 자필 서명하고 지장 날인하고 신분증 붙여서 구청에 내고 추진위원회에 내는 거예요. 나중에 조합이 설립이 돼서 뭐 동의서 처리하고 싶을 때는 구청에 내고 조합에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구청에 승인 신청을 이렇게 합니다. 승인 신청을 해서 이런 서류들을 붙여서 승인 신청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승인을 해주죠. 이게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예요. 구성 동의서. 서울시에서 정해놓은 서식인데, 이게 좀 화면이,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책자에 보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연번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토지등 소유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500명, 500에서 1000명들이 많으니까 500명이라고 그러면은 토지등 소유자 500분에 이렇게 1, 2, 3, 4, 5, 6, 7, 8에서 쭉 일련번호를 붙여요. 붙여가지고 거기에다가 구청에서 딱 거민을 2장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민동의서 또는 뭐 연번동의서, 거민동의서 통상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구청에서 이렇게 승인해줬다고 확실하게 2장 찍어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임의로 한 거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증을 구청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이걸 연번을 보고 여기 개인적인 인적사항 적고 이쪽 아래쪽에 보면 여기 이름 쓰고 지장 날인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 2장 찍어서 이제 내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같고 추진위원회 업무 아까 제가 이제 큰 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추진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핵심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할 때 분담금이 얼마인지를 조합원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사업할 때 이런 룰에 따라서 사업을 한다라고 정하는 조합 정관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추정분 분담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조합에서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전문가들의 조력, 지원이 필요해. 그래서 업체를 뽑는 거예요. 뽑으라고 딱 법에서 해놨어요. 대표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려고 하면 그림이 우리가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설계업체를 뽑도록 돼 있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설계업체가 그림을 그리면
거기에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그래서 분담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자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그런 추정 분담금 산출을 하거나 그다음에 조합의 임원 선출을 하고 조합 정관을 작성하고 이런 업무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뽑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하고 설계업체를 선정한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 거기에 따라서 이 업체들이 지원을 받아서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을 한다. 최종적으로 분담금을 조합원들한테 통지를 하고 동의서를 걷는다. 동의서 75%가 걷어지면 여러분들 다 이제 총회에 모셔서 의결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건 계속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추진위원회 운영 공개, 이거는 이제 우리 오신 분들 중에서 내가 추진위원회 앞으로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잘 알아두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은 꼭 공개를 해라. 우측 하단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토지등 소유자들한테 다 공개를 해줘야 되고, 공개를 인터넷 통해서 공개해야 되고, 와서 이거 나 인터넷에서 보려니까 어렵고 하니까 복사해줘. 그럼 복사해줘야 돼요. 복사해줘야 되고, 대신에 복사비는 요청하시는 분이 내는 거고, 복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거짓말로 복사해줬다. 거짓말로 복사해줄 수 있어요. 뭘 거짓말로 복사해주냐면은 조합원 명부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 명부를 주면 이거 가지고 해임청이 한다고 할까봐 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대부분 그래서 명부 달라고 하거든요. 내가 저분한테 명부 줘가지고 저분이 나 자른다는데 주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안 주거나 아니면 준다 하더라도 뭐 살짝 속여가지고 구체적이지 않은 거, 옛날 거를 준다랄지 이렇게 돼서 그게 허위로 그런 자료를 주잖아요. 그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속이면 안 돼요. 그냥 달라고 하면 이제 줘야 돼요. 그냥 주고 해임을 한다 그러면 본인이 해임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물론 내려와야 되는 거고, 그럴 일이 없으면은 해임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되고, 어떤 조합장님이나 위원장님은 그 대포가 커가지고 이까짓 거 내가 그냥 견딜래. 나 안 주고. 내가 거짓말로도 주지 않고 나 안 줘. 끝까지. 안 주겠다. 이러신 분도 있어요.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그런 분은 어떻게 되냐.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도시정비법 위반해서 100만 원 벌금만 받아도 물러나야 돼요. 추진위원장 감사. 조합장 감사. 물러나야 돼. 근데 1,000만 원짜리예요. 1,000만 원짜리. 안 준다고 버티면. 안 된다고 버티잖아요. 1차는 그 벌금을 한 60, 70만 원 때려. 보통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해요.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 1차는 계략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2차에서 계속 버티고 안 줘? 그러면 무조건 100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러나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추진위원회에는 크게 두 개의 기관이 있어요. 추진위원회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있고 총회가 있다. 이런 두 개의 회의를 할 때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모여서 일반적인 안건을 논의하는 거고, 주민총회는 아주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거예요. 참고로 총회는 모든 권력은 뭐 어디에서 나온다 이런 말 있잖아요. 모든 권력은 총부에서 나온다는 어떤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모든 권한은 권력은 총회에서 나옵니다. 약간의 절차상의 하자가 좀 있더라도 부득이하게 이사회 대원을 못했다. 근데 왜냐하면 그게 일부러 조합장이 일부러 안 하고 막 넘어갔으면 그건 안 되는 거지만, 결혼이 생겨서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사회나 대원을 아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로 총회에 올렸어.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없습니다. 의결되면은 누가 소송을 걸어도 다 유효한 걸로 판정이 돼요. 그래서 총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총회나 추진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라는 게 있는데, 총회 열라 그러면 또는 추진위원회 열라 그러면은 그 제적 그 위원이나 조합원의 과반 이상이 참석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총회에서
500명 조합원인 총회에서 과반 251명이 참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251명이 의사정족수예요. 의사정족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참석을 해야 그때부터 총회가 열리는 거예요. 250명이 참석해서는 의사정족수가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총회가 안 되는 거예요. 무산된 거예요. 그걸 의사정족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결정족수는 자 251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 중에 과반이 또 찬성하면은 의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과반, 참석자의 과반이 의결정족수인데 아까 제가 그 사업시행인가 총회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인가 총회는 의결정족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참석자의 과반 맞나요? 어떻게 의결정족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전체 소유자의 조합원의 과반이에요. 조합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이 조합이잖아요. 조합원의 과반이다. 네, 그게 과반이 의결정족수예요. 좀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안건에 따라서. 네. 여기서 잠깐 뒤에서 설명을 제가 드리죠. 토지동 소유자하고 조합원의 개념이 뒤에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의결사항 이거는 책자를 참고하시고 소집 절차 추진위원회 소집할 때는 7일 전에 소집을 해야 돼요. 7일 전에 이 안건을 미리 안건하고 회의 자료 등을 다 보내야 돼. 게시하고 보내줘야 돼요. 통지해야 돼요. 자, 7일 전에 한다. 이것도 소소한 거지만 이런 것도 소송이 있어요. 뭐냐면 7일 전에 총회를 한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오늘 저녁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추진위원회 하려고 그래. 그럼 언제 우리가 통지를 해야 될까요? 7일 전에 한다 그러면. 지난주 언제 소집을? 지난주 화요일날. 예. 맞아요. 예, 절반은 아시고 절반은 모르시고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이 아마 절반 이상일 거예요. 아마 대부분 화요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까 몇 분만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월요일이라고.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7일 전 그러면 오늘은 빼고 기산일을 빼고 나서 7일 전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화요일날 한다 그러면은 화요일날 지난주 화요일날 하면 안 되고 월요일날 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소송 붙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것도 소송을 해요. 총회 날짜 소집이 좀 늦었다, 하루 늦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소송들이 이 7일 전에 하루 늦은 것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엄격하게 해석하면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행정소송도 무효소송이 있고 취소소송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건축을 해서 제가 법을 얼마나 알겠습니까만은 30몇 년을 하도 소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절반 정도 준 제가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그런 소송도 행정소송에 취소소송이 있고 무효소송이 있다 이런 걸 또 제가 알게 됐는데 취소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무효소송은 이미 시간이 지나서 제척기간이 지나서 이거 아주 중요하지 않으면은 저기 소송 제기한 사람한테 손들어주지 않는데 취소소송은 그게 청장님 90일이죠? 행정소송이 90일이에요. 저기가 그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취소소송이 되고 지나면 무효소송이 돼서 이기기가 어렵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추진위원회 소집 이런 절차 의결사항 참고로 보시고 소집 절차, 후접 절차 아까 했었죠. 의결 방법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대리는 참석할 수 없어요. 추진위원이 계신다. 그래도 추진위원이 내 대신에 내 아들이나 우리 아버지 보낸다. 안 됩니다. 대신에 서면으로 자기 의견을 대신해서 보낼 수는 있어요. 각 안건을 보내주거든요.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이건 할 수 있는데 추진위원이 내 대신 다른 사람 보내는 건 안 된다. 총회는 됩니다. 총회는
내 대신 대리인을 보내서 할 수 있어요. 서면으로도 의결권 행사할 수 있고 대리인을 보내서 할 수도 있고 당연히 직접 참석이 좋겠죠. 그래서 직접 참석, 대리인 참석, 그 다음에 서면 결의 총회는 3가지고 이사회나 또는 추진위원회는 대리인은 안 되고 서면 또는 직접 참석만 가능하다. 참고로 아실 거 감사들 계시죠? 감사분들은 추진위원회에 오셔서 의결권 행사를 할 수는 없어요. 발언할 수 있어요. 발언할 수 있고 위원장 견제하는 거예요. 하지만 의결권 없어요. 투표권 안 줍니다. 이거는 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조합 이사회에 가가지고 임원이니까 이사회 참석해서 투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안 되고 이사분들만 의결권 행사할 수 있고 대의원에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대의원에 참석할 수 있고 본인 의견 제시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조합장은 이사회에서 의결권도 있고 대의원에서도 의결권이 있어요. 조합장은. 주민총회 중요한 것들은 총회에서 다 한다는 겁니다. 이게 총회에서 한다는 거, 빨간색이 중요하다는 거고. 주민총회 의결 방법, 서면에 의한 권한 행사, 대리인에 의한 권한 행사. 그다음에 서면으로 직접 참석 당연히 하는 거고. 여기서 제가 잠깐만 하나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총회에서 요즘에 전자적 의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자투표를 합니다. 요즘에 그게 많이들 지금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총회는 직접 참석이 원칙이다. 안 되면 대리인을 보낼 수 있는데 대리인도 자격 요건이 있어요. 직계 존비속. 직계 존속은 아버지 어머니만 되는 거예요. 비속은 아들 딸만 되는 거예요. 며느리 안 됩니다. 며느리 직계 비속이 안 돼. 아들만 돼요. 아들하고 딸 이렇게. 그래서 직계 존비속이 이제 대리인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서면으로 돼요. 근데 전자투표를 요즘에 도입을 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문제가 있느냐,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논쟁이 지금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일부 조합에서는 계속 그거를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정확치 않지만 일단 하고 있습니다. 시작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무턱대고 이게 전자투표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전자투표 제도가 도입된 게 코로나 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총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못 모이게 했잖아요. 그때 집합금지 이래가지고 총회를 막 몇 달씩 못했어요. 근데 돈은 막 들어가고 이자 내야 되는데 총회를 못하니까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도시정비법을 개정을 해서 이 전염병, 재난 상태에 있을 때는 구청장이 인정할 때에 한해서 전자투표할 수 있고 그때는 직접 참석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어요. 도시정비법에. 해놨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설계가.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전자투표를 알게 된 거예요. 전자투표도 되는가 했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거는 전자투표라고 하는 것은 재난적 상황에서만 특별하게 허용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이게 그냥 다 전자투표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아직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투표하는 거 되게 아직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도시정비법을 개정하고 있어요. 발의를 했어요. 전자투표가 꼭 재난적 상황이 아니어도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발의가 됐어요. 20대 국회 때. 이게 지금 20대 국회 맞죠? 20대 국회 발의가 됐는데 처리가 안 되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발의가 그렇게 개정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 전자투표가 전격적으로 도입이 돼도 문제가 없다라고 했으면 법 개정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가 진행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최근에 전자투표가 정보통신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전자투표가 가능하다라고 해석들을 계속해요. 특히 정통부 차원에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기술 특례 업체라는 데가 있어요. 아주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인정이 됐어. 이 사람 실력 있어. 그런 업체들을 정해서 그런 업체가 전자투표하면 이거는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전자투표 인정해 줘라 라고 정통부에서 그렇게 권하고 있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걸 국토부가 받았어요. 받아서 국토부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정통부와 국토부는 전자투표 해도 된다. 그러니까 모든 업체가 다 전자투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기술력을 가진 허가받은 업체, 몇 군데 업체가 딱딱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있는 업체만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서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지금 해석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지금 도시정비법에서는 정확하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직접 참석, 대리인 참석, 서면결의 전자투표는 재난적 상황에서만 구청장이 허용할 때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전자투표가 지금 유효하다라고 100% 확신할 수 없다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추진위원회 아까 창립총회 이런 내용들 이렇게 설명드렸죠. 창립총회는 14일 전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조합 창립총회 14일 전에 통지해야 된다. 나머지 모든 총회는 창립총회를 빼고 나머지 모든 총회는 7일 전에 통지해도 됩니다. 우리 조합원 우리 주민들이 그걸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7일 전에 통상적인 총회는 7일 전에 통지하고 창립총회만 14일 전에 통지한다. 창립총회 때 20% 이상 직접 참석해야 된다 그랬죠. 예.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회계감사. 우리가 추진위원회에서 쓴 돈만이 아니고 계약한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돈을 안 줬지만 나중에 돈 줘야 될 계약들을 포함해서 3억 5천 이상 계약을 했으면 외부 회계감사 받아야 돼요. 구청에 요청하면 구청에서 저기 업체를 보내줍니다. 회계사를 보내줘요. 그래서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네. 도시정비법이 굉장히 엄격해요. 이거 잘못 하게 되면 조합의 임원분들은 진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추진위원장도 포함됩니다. 추진위원장. 네. 추진위원장 조합의 임원이에요. 추진위원장 조합의 임원. 대의원은 아닙니다. 추진위원장 조합의 임원들은 뭐냐면은 이 정비사업을 하면서 금품 향응 제공,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의사만 표시해도 걸리는 거예요. 의사만 내 돈 드릴게요. 또는 이거를 제공을 드리게 약속하는 거. 이걸 또 승낙만 해도 돈을 주겠습니다. 돈 실제 주고받고 한 게 아니고 돈이 안 건너갔어. 그리고 이게 주겠다고 약속만 하거나 알겠습니다. 내가 잘 해드리고 나중에 그럼 돈 주세요라고 약속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5년입니다. 5년이고 제가 이제 뒤에 간단하게 설명드릴 정비사 계약 의무 처리 기준 위반해서 업체를 불법적으로 뽑았다. 이거는 3년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업체 뽑는 겁니다. 업체 뽑는 거. 2년은 뭐냐? 우리가 제가 빨간 거로 쓴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거를 제가 빨간 거로 썼어요. 검정색은 특별하게 우리가 이럴 일이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만 잘 보시라고 빨간색으로 써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정보 공개해야 된다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앞단에서 그 공개를 거짓말로 해. 다른 방법으로 거짓말로 하거나 조합원이 한 거 복사해달라고 했을 때 자료 복사해달라고 했을 때 거짓말로 복사해준 거 2년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이거를 끝까지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 안 해주고 버틴 분 이건 1년이에요. 양벌 규정은 지나고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자수자 특례라는 게 있어요. 자수자 특례. 이거 외국 영화 보면 우리나라는 이게 법적으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 검찰에 가서 서로 협상하잖아요. 협상해서 내가 먼저 불면 죄를 감형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정확한 형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통상 영어로 플리바게닝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를 도시정비법에서는 이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자수자 특례 제도가 있어요.
돈을 먼저 주거나 아까 하지 말라고 한 거 있었잖아요. 5년짜리를 내가 먼저 했어. 그래서 업자가 와서 돈 드릴 테니까 저 뽑아주세요 했어요. 했는데 그거를 업자가 돈을 준다고 해놓고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해놓고 나서 그걸 업자가 녹음을 딱 했어. 해서 그걸 검찰에 갖고 가. 그러면은 이 사람 내가 그렇게 돈 주겠다고 한 사람이 먼저 가서 검찰에 가서 자수하면 감경 형을 많이 깎아주거나 아예 면제해줘요. 면제해줍니다. 그러니까는 잘못하면은 순진한 조합장님들은 당하기 쉬워요. 이거 먼저 준다고 해놓고 다 녹음 쓰고 나중에 가서 이게 저쪽에서 협박에 당하기 쉽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수자 특례 제도가 있다는 거. 자,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를 우리 추진위원회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조합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내가 여러 개 갖고 있거나 내가 물건을 여러 개 갖고 있거나 또는 하나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경우에 내가 투표권이 몇 개 있는지 그거를 지금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이것도 질문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뭐냐면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어요. 여러 개. 1-1번지도 갖고 있고 1-2번지도 땅도 갖고 있고 건축물을 1-3 갖고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으면 한 명이에요. 투표권 하나. 한 사람 한 개를 여러 명이 갖고 있어요. 여러 명이 갖고 있으면 여러 명 중에서 대표자가 한 명만 투표권 주는 겁니다. 이 A, B, C가 이게 동일한 사람들이 이게 두 개 나눠 갖고 있어. 이게 흔히 말하는 그룹핑, 이렇게 묶는다고 그러잖아요. 묶었는데 동일한 형태로 묶여. 이게 갑이야, 갑. 이것도 갑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이것도 1인으로 봐요. 1인으로 봐요. 여러 명이 이렇게 두 개를 여러 개 갖고 있더라도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는 1인으로 봅니다. 근데 자, 이거를 1-1번지에 토지가는 A가 갖고 있고 건축물은 B가 갖고 있고 지상권이 C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상권은 땅 갖고 있는 사람하고 하나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A하고 C하고 묶어서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대표자 손님 등에서 내고 이래서 묶어서 A, C하고 하나, B가 하나. 그래서 2명이에요, 2명. 쉽게 말해서 지상권이 없다. 지상권이 없다고 치고 지상권은 통상 땅 위에다가 이 땅을 내가 오랫동안 쓰겠습니다라고 이 땅 주인한테 허가받고 권리를 등기부에 표시해 놓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과수원이 그렇게 많답니다. 과수원. 근데 우리는 도시지역 내에서 과수원 없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하다 보면 지상권 거의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있을지 모르니까 써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상권 없다고 보고 이 A, B가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 2명이에요. 투표권 2개 있어요. 토지 소유자 1-1번지는 A가 갖고 있고 여기에 또 A가 끼어 있는데 B, C가 갖고 있다. 이거는 2명입니다. 이게 갑, 이게 을. B와 C의 의사결정권도 중요하다. 이 사람들도 보장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2명으로 인정해줘요. A, 갑, B. 여기 또 하나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A는 하나로 보는 거고 A, B 하나, 그 다음에 A, B, C가 이게 을. 이런 경우 있어요. 토지는 A, B가 둘이 갖고 있고 건물만 A 갖고 있다. 이거는 갑, 이거는 을. 이 B에 또 이 사람의 의사결정권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2명. A, B, C, A, B, C, D, C, D, E, F. 갑, 을, 병. 3개입니다. A, B, C, D, A, B, C. 이것도 2개. 갑, 을. 남편이 하나 갖고 있고 부인이 하나 갖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끔씩 이거는 한 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거는 토지 등 소유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조합 설립인가 밖에서 지금 우리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추진위 구성할 때 동의서 어떻게 내느냐, 토지 등 소유자 어떻게 산정하느냐 차원에서 이거 지금 심화학습하는 거니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조합원이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인데 토지 등 소유자는 남편, 부인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남편, 부인 따로따로 본다. 참고로 계속 제가 토지 등 소유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 등 소유자,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네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갖고 있는 분인데 재개발은 토지나 건축물을 따로따로 갖고 있어도 토지만 갖고 있어도 토지 등 소유자.
건축물만 갖고 있어도 토지 등 소유자 그래요. 그런데 재건축은 토지 및 건축물을 같이 갖고 있어야 토지 등 소유자예요. 토지만 갖고 있으면 토지 등 소유자 아니에요. 건물만 갖고 있어도 토지 등 소유자 아니에요. 그분들은 뭐냐? 그냥 나중에 팔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재건축은 통상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는 다 건물하고 땅하고 같이 이렇게 건물에 등기부등본 보면 대지권 설정 딱 돼 있잖아요. 건물하고 땅 같이 갖고 있다고 항상 아파트는. 그래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보는 거예요. 땅 따로 건물 따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이 재건축이라는 게 공동주택 아파트 재건축이 원래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과거에는 단독주택 재건축 이 사업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것이 그 제도가 옛날에 있었던 것이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아직도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이 되고 최근에 아직도 남아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우리 서초구청에도 혹시 그런 데가 있을지 모르지만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하고 비슷해요. 단독주택 재건축 형태가 비슷하잖아요. 재개발하고 다 단독주택 지역이니까. 근데 거기도 땅 따로 건물 따로 갖고 있으면 단독주택 재건축에서는 토지등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것도 재건축이라고 보기 때문에 단독주택 재건축에서는 땅만 갖고 있으면 분양권 없습니다. 조합원이 안 돼요. 예,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편 따로 부인 따로. 공유자. 공유자가 아니고 이게 이제 A, B, C, D가 있는데 D가 소유권이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다 떼봐도 주소와 저기가 없어요. 그 주민번호가 없어요. 그럼 이분은 없는 걸로 친다는 거예요. 핵심. 이분 없는 걸로 치고 A, B, C만 동의서에 되면 된다. 구체적인 것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설명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토부하고 국토부는 많지 않으니까 서울시청하고 그 서대문구청하고 따로따로 갖고 있다. 하나씩. 이것은 A, B 두 개예요. 두 개를 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아까 토지 등 소유자라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게 있는데 1989년 1월 19일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1989년 1월달 이전부터 무허가 건물인 거, 그 흔히 말하는 항공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봤을 때 그때부터 건물이 있었어. 그거는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줄 수 있어요. 여기에 토지 등 특정 무허가 건축물은 89년 1월달 이전에 지어진 거. 자, 이게 12월인지 1월인지 하여튼 89년입니다. 89년 이전에 지어진 그 특정 무허가 건축물은 국공유지 위에 지어진 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고 사유지 위에 지어진 것은 토지 등 소유자예요. 왜냐하면 땅이 있으니까. 재개발해서 땅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사유지 위에 있느냐 국공유지 위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다음에 이분이 국공유지에 있든 사유지에 있든 조합 정관에서 이 사람들을 특정 무허가 건축물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겠다라고 조합 정관에서 조합 정관을 이렇게 만들면 조합원 분양권이 있습니다. 그건 서울시 조례에 이 재개발에 한해서예요. 재개발에 한해서 주택 분양권을 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 아래쪽 보시면 나옵니다. 아래쪽. 지상권만 있는 경우 이거는 뭐 참고로 해서 보시고 땅이 90제곱미터 미만의 아주 작은 땅 27평이죠. 3, 9, 27, 27평 미만의 땅은 토지등 소유자이고 조합원이기도 하지만 분양 자격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땅을 평가를 해봤더니 27평 평가를 해봤더니 우리 조합에서 분양하려고 하는 가장 작은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얘가 그 분양가가 더 높아. 권리가액이 더 많아. 그러면은 아파트 분양권이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땅이 한 5평밖에 나대진데 5평밖에 없어. 최고 작은 게 조합원 것이 17평짜리가 있는데 요즘에 뭐 최소 안 가도 뭐 3천, 4천 하잖아요. 17평짜리 3천만 원 하면 어떻게 될까요? 3천만 원 7평 곱하기 하면은 37에 25억이 되네요. 벌써 3천만 원 하면은. 근데 5평짜리가 5억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게 돼서 5평짜리는 그렇게 되면은 분양권이 없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소 가장 작은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보다도 평가 금액이 많아야 돼요. 권리가액이. 그러면 분양권이 있고 없으면 청산되는 거예요. 주택이 아닌 경우 상가 당연히 토지동 소유자도 되고 조합원도 되지만 똑같아요. 얘도. 이게 지금 이거는 공동주택 분양권 말하는 겁니다. 이거 분양권. 이거는 토지동 소유자. 이건 조합원의 자격. 이건 분양권 이런 거예요. 이 분양권은 상가의 경우에는 분양권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권리가액이 많으면은 분양권이 있지만 권리가액이 적으면 아파트 분양권이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상가 정도 되면 대부분 있다고 봐야죠. 아까 땅이 몇 평, 5평 이런 게 아니고 땅이 어느 정도 좀 되고 건물이 있으니까 대부분 상가는 아파트 분양권 많이 나옵니다.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당연히 대표자 한 사람만, 누가 대표자 선임한 사람 한 사람만 이거 분양권 하나만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토지동 소유자도 1명, 조합원도 1명, 분양권도 하나. 한 세대가 여러 개 물건 갖고 있는 경우 이것도 세대원 각자가 토지동 소유자. 아까 말했죠. 부부는 따로따로 했어요. 2개. 토지동 소유자 2명. 조합원은 1명이에요. 부부는. 이제 조합이 됐다. 조합원은 그때부터 세대 개념이 들어갑니다. 토지등 소유자가 2명이었다 하더라도 부부는 한 세대, 한 지붕 아래에 살잖아요. 그럼 한 세대면 조합원은 하나. 아들이랑 같이 산다. 아들이 다른 쪽에 하나를 갖고 있어. 하지만 하나, 같은 집에 살아. 세대 내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분양권 하나예요. 네. 공동주택 분양 대상자, 이건 대표 소유자 1명만 된다는 거고. 이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이런 것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게 굉장히 또 아주 핫한 이슈예요. 이게 작년에 대법원 판례가 나와가지고 확 바뀌었어요. 예, 동일 세대에 속하는 갑과 을의 소유권 중 하나를 매입했다. 언제?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A가 아버지가 하나 갖고 있고 부부라고 칩시다. 부부 조합원이니까 동일 세대 부부가 부부가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부인 거를 샀어. B가 부인이에요. 부인 거를 샀어요. 작년 이전에는 부인 거 사는 경우는 원래 토지동 소유자 2명이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세대로 묶여서 1조합원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부인 걸 샀으니까 그냥 조합원으로 인정해 줬어요. 그럼 국토부 지리의신이 그렇게 과거에 있었어요. 여기 보면 내가 눈이 정확하게 지금 안 보이는데 2010몇 년도 국토부 지리의신 이게 보면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2014년 8월 달에 국토부에서 회신해 줬어요. 유권 인정을 했어요. 분양권 따로 줬는데 작년 6월 29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나와가지고 부인 거 산 사람은 이제 조합원 자격이 없어요. 조합원 자격 없고 분양권을 같이 나눠 가져가야 돼요. 한 개밖에 안 주는 거예요. 분양권을. 부인 거 사면 안 돼요, 이제. 이건 좀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보시고 이제 궁금하거나 내가 이 케이스다. 근데 이거 꼭 자세하게 설명 듣고 싶다 그러면 구청에 연락해서 제 연락처를 물어보시고 저한테 질문 따로 주세요.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분양권이고 이건 1+1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1+1 참고해서 보시고 계약 의무 처리 기준은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8시 6분. 도시정비법이 2018년 2월 달에 전부 개정되면서 확실하게 하나 이제 우리가 정리된 게 있어요. 업체 선정할 때 이제는 무조건 일반 경쟁 입찰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제한 요건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시공사를 뽑거나 어떤 협력업체, 정비업체를 뽑거나 설계업체를 뽑거나 할 때 수준이나 조합에서 신용평가 등급 얼마 이상,
뭐 실적 얼마 이상 될 것,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만 실력 있는 업체, 우량한 업체만 뽑겠다. 그렇게 해서 입찰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제한 경쟁 입찰이라고 그래요. 제한을 두는 거야, 입찰할 때. 아예 문을 딱 잠그고 일정 이상 허들을 딱 쏘서 그런 이상 실적이 있거나 자격 요건 된 회사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한 경쟁 입찰인데 이제는 제한 경쟁 입찰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떠한 조건도 붙이면 안 돼요. 가끔씩 실수하는 게 뭐 실적 이런 건 붙이면 안 되는데 이런 거는 뭐 괜찮겠지. 지역을 많이 붙여요, 지역.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그 이주철거 업체 할 때 같은 때랄지 이럴 때 뭐 경기도 또는 뭐 서울 쪽에 본사를 주는 업체 모르고 그건 뭐 우리가 실적 같은 건 안 따졌잖아. 왜냐면 인천 이런 데 가까운 데다가 우리가 폐기물 해야 되니까 그게 훨씬 낫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무심결에 지역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제한 경쟁 입찰 위반인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 경쟁 입찰 해야 되는데 다만 규모가 작은 거는 일반 경쟁을 안 해도 된다. 너무 작은 것까지 다 하면은 불필요하게 시간과 절차가 많이 낭비되니까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경쟁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하게 되면 대부분 다 용역입니다. 99% 용역. 나머지 1%가 시공사가 뽑는 거. 공사만 시공사가 뽑고 나머지는 다 용역이라고 보면 돼요. 그 용역업체 기준, 용역 기준으로 해서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는 수의 계약할 수 있어요. 5천만 원 이하는 수의 계약한다. 네, 수의 계약 한 5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은 부가가치세는 별도예요. 별도고 5천만 원 이하는 수의 계약할 수 있고 다만 서울시 예산회계 규정에 따라서 5천만 원 이하라도 하더라도 견적은 2개 받아봐라 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견적 2개 받아봐라. 네. 근데 그게 2천만 원 이하면은 그것도 안 받아도 된다 라고 돼 있고 근데 5천만 원이 넘어가고 1억까지는 지명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명 경쟁에서 할 수 있어요. 지명해서 어느 업체만 와서 입찰해라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어요. 금액이 뭐 5천에서 1억 사이니까 이거는 해도 된다. 1억을 초과하는 것은 무조건 일반 경쟁 입찰입니다. 제한 경쟁은 절대 없어요. 제한 경쟁은 없다. 그리고 1억이 넘고 2억이 된다. 그러면 2억이 넘는 순간부터는 이건 좀 더 이제 용역 규모가 크잖아요. 그거를 몰래 일반 경쟁 입찰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뭔가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신문 공고에 조그맣게 내. 아주 매체력이 낮은, 뭐 잘 보지도 않은 신문에 이렇게 하나 조그맣게 냈다. 모르잖아요, 업체들이. 이게 여기서 저기 하는지 안 하는지, 입찰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2억 넘는 것은 전자 입찰 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나라장터, 정확하게 말하면 나라장터 아니면 누리장터에다가 전자 입찰을 해야 돼요. 공고를 거기다 해야 돼요, 공고를.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다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나라장터를 매일 들어가서 봐요. 저기 지방에 있는 아주 작은 소도시에 그래서 입찰을 하더라도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서 입찰하더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입찰을 하는 거를 계속 이게 이제 체크하니까 그래서 전자 입찰을 해야 된다. 2억 넘는 건 전자 입찰 한다는 거예요. 2억 넘는 거는 전자 입찰 할 때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최저가 입찰 무조건 가장 낮은 걸로 하거나 두 번째 적격 심사 방식으로 해요. 가격, 실적, 재무상태, 신인도 등을 감안해서 평가해요. 이거는 평가를 그렇게 한다는 거지 사전에 이런 것을 실적, 재무상태, 신인도 등을 걸어가지고 이상 되는 업체만 입찰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안 된다. 아까 그걸 뭐라고 그랬죠? 제한경쟁 입찰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할 수가 없고 일반으로 다 열어놓고 하는데 평가는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평가 요소를 넣어서 평가할 수는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방식으로 이런 입찰 가격하고 제안서를 내요. 제안서를 내서 뭐 PT,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제안서만 놓고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3가지 전부 다 이거대로 해서 1등 난 업체 무조건 뽑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추진이나 조합의 추진위원회나 아니면은 대원에서 뽑을 수도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뽑을 수도 있고 대원에서도 뽑을 수 있지만
어떤 업체는 총회에서 뽑아야 돼요. 중요한 업체는 대표적으로 시공사, 설계업체, 정비업체, 감정평가업체 이런 데는 총회에서 뽑도록 돼 있는데 꼭 그건 총회에서 뽑아야 돼요. 대원에서 뽑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업체 뽑을 때도 1등 났다 해서 무조건 그 업체 뽑는 거 아니에요. 올려서 평가에서 이 업체가 1등 했습니다. 이 업체가 2등 했습니다 해서 최소한 4개 이상 올려가지고 조합원들 뜻을 물어서 비록 2등 했어도 내가 보니까 뭐 이런저런 거 봤는데 이 업체가 가장 뭐 조건이 좋다. 가격이 낮다. 그러면은 2등 업체 뽑을 수 있어요. 그런 업체를 총회에서 결정한다. 모든 것은 기관 점수만 내는 거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기관에서 추진위원회, 대의원회,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투표를 만들어 온 거고, 예, 이거는 이제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인데 서울시에서 공공지원 대상 사업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설계업체, 시공사 이거는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뽑아야 돼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서 딱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재건축 재개발에서 협력업체 뽑을 때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걸로 하되 시도 조례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게 있으면 그걸 먼저 따라라 라고 양보를 딱 해놨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별도로 딱 이렇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정비, 설계, 시공사는 서울시 따르고 나머지 업체는 국토부 계약 업무 처리 기준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이게 지금 네. 자, 지금 조금 시간이 이제 14분이 됐는데 간단하게 마지막 통합심의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까 제가 그 건축심의 받을 때 여러 가지 심의를 통합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이 건축심의 받기 전후에 경관심의하고 정비계획심의하고 교통영향평가하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 받고 환경영향평가 받고 교육환경영향평가 받고 각종 이런 평가들을 쭉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받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가 들어가는데 이 빨간 걸로 써놓은 6개 심의나 영향평가는 이제 한 번에 해야 된다. 통합심의를 한 번에 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통합심의 할 수 있다. 이 6개를 통합심의 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놨어요. 도시정비법에서. 근데 이게 안 지켜져. 왜 안 지켜지냐? 각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가면 다 뭐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발언권이 세요. 각자 이유들이 있어요. 별도로 해야 된다. 이건 다 별도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합심의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분들이 나름대로 또 전문가고 이게 또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심의하고 교통영향평가 받아서 건축심의 갔어. 근데 건축심의 하면서 뭐가 바뀌었네, 구조가.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다시 받아야 돼. 그리고 건축심의하면서 동 배치가 바뀌었어요. 정비계획 심의를 경미한 변경이지만 또 다시 해야 돼. 이렇게 돼요. 이 건축심의 받고 교육환경영향평가 받았는데 이 아까 교육환경영향평가가 학교 일조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일조권을 이 때문에 다시 건축심의를 흔들어야 돼. 동 배치를 다시 바꿔야 돼. 그러면 다시 건축심의 다시 받고 정비계획 심의 다시 해야 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정비법을 개정을 해서 2024년 1월 19일부터 이 6개 심의를 무조건 통합심의해라. 이렇게 통합심의해야 한다.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바꿨습니다. 네, 바뀌었고 다만 하나는 정비계획에 관한 한 이게 도시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도시계획 정비계획하고 이 건축심의하고 같이 심의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건 너무나 큰 계획이야. 거시적 계획이고 이게 쉽게 말해서 이건 미시적인 계획이야. 아주 현미경처럼 중요하게 디테일한 걸 봐요. 이 심의 때는. 그래서 이게 두 개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큰 틀에서 도로도 놓고 막 공원도 놓고 공원도 배치하고 다 해야 되는데 용적률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도면 그려야 되는데 이걸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같이 할 수는 없고 정비 계획이 결정된 다음에 이 다음에 쭉 가다가 돌아올 때 변경해야 된다. 변경해야 되는 것만 같이 묶어서 해요. 그러니까 이 5가지는 같이 합니다. 경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무조건 같이 묶어서 하고 그때 정비계획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도시계획위원이 들어와가지고 통합심의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제일 처음에 이 최초의 정비계획은 따로 수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정비계획은 먼저 수립을 하고 변경만 같이 한다. 변경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경관심의, 정비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이 대상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쭉 써놨어요. 이거는 우리 일반 우리 주민분들, 토지등 소유자분들은 거의 알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다만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조합장님이 나오시거나 김현지 오셨거나 조합 임원들이 계시면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사업이 이게 이심이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근거 조항도 뒤에 쭉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거 이 경관 교통영향평가랄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도체적으로 어느 법에 따라 근거해서 하는 거야. 찾아보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시민 있는 것만 알지 어느 법 어느 조항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라고 공부할 때 참고하시라고. 예. 여기까지 예.